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60대 중반의 두 아들의 엄마입니다. 첫째는 결혼하여 손주 둘을 낳고 평안하고 다복하게 사는 반면에 둘째는 결혼한 지 5년 만에 이혼을 하고 손자를 도맡아 키우고 있습니다. 원래도 말이 별로 없던 자식인데 이혼하고 나서는 얼굴에 웃음기도 사라지고 부쩍 살이 빠졌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이혼하고 나서 손자의 유치원 등원은 당연하고 부랴부랴 퇴근 후에 손자를 하원시키고 육아를 전담하다 보니까 저도 쉴 시간이 많지 않아 늘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남자가 일하면서 아이를 혼자서 키우기가 쉽진 않겠죠. 저는 애초에 제가 좀 돌봐줄 수 있도록 본가 근처에다가 집을 얻으라고 했었는데 그러면 제가 힘이 든다면서 자기 회사 근처에다가 2칸짜리 방을 얻어 살면서 직장 다니며 독박 육아를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부터 둘째네가 이혼을 확정하면 손자를 도맡아 키울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둘째는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애 봐준 공은 하나도 없는데 왜 엄마가 나서서 고생을 자초하냐며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홀로 고군분투하는 둘째의 모습을 보자면 엄마 마음이란 게 안쓰럽고 짠합니다. 그래서 재혼이라도 서둘렀으면 하고 생각하죠. 그런데 막상 둘째가 재혼하겠다고 여자를 데리고 온다면 그땐 어떻게 대해야 할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워낙 이전 며느리에게 호되게 당했던 터라서 며느리 소리만 들어도 경기를 하겠지 뭡니까. 그러고 보니 저도 참 독하게 살아왔네요. 볼 꼴 못 볼 꼴 보고 살다가 결국 둘째 며느리와 한바탕 일전을 치르는 삶을 살았으니 말이죠. 그 이야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저는 남편이 집 보내고 나서 어떻게든 아들들과 먹고 살아야 했기에 독하게 이 약물고 산 사람입니다. 다행히 젊어서부터 재봉질을 배웠기에 남편 가고 나서도 손재주로 생계를 이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을 만난 곳은 방직회사였습니다. 그 옛날 구미의 방직 공장에서 일할 때 원단 나르는 일꾼이었던 남편과 만났더랬죠. 사람이 워낙에 우직하고 순했는데 저와 남편은 한마디로 눈이 맞았고 둘 다 없이 사는 형편이었기에 양가 인사만 드리고 방직 공장 근처의 사글세 방을 얻어 살림살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해외 방직 공장에서 일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말에 저와 남편은 동남아에 있는 방직 공장에 자원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2년 동안 돈을 벌어서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죠. 둘이서 돈 한 푼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았기에 그땐 서울에 방 2칸짜리 집을 얻어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배운 게 재봉일이고 남편은 원단 재단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에 저와 남편은 나란히 동대문 시장에 나가서 일을 했었죠. 우리나라에 돌아와 일하면서 아들 둘을 낳게 되었고 둘이 열심히 산 탓에 그 시절 돈에 찌들어 살진 않게 되었습니다. 미싱사와 원단쟁이 맘난치고는 잘 사는 터키였어요. 아이들 낳고 육아하면서 출퇴근하기 힘들었던 저는 일감을 구해다 집에서 재봉 일을 했고 남편은 동대문 시장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일감을 늘려갔습니다. 만사 형통이라고 그땐 다 잘 될 것만 같았어요. 저희는 점포하느라 낼 정도의 돈만 모이면 가게를 내서 보세요 만드는 일을 하고 싶었죠. 차곡차곡 모아가던 그때 첫째가 5살 무렵 남편이 그만 오토바이 사고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그마한 오토바이 타고 출퇴근하면서 동대문 시장 구석구석을 누비고 다녔었는데 밤 늦게까지 일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사고가 났고 그냥 허망하게 가버렸어요. 뺑소니였는데 아무도 누가 범인인지 몰랐고 한마디로 헛된 죽음이었습니다. 그때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답니다. 너무 허망하고 기가 막혀서 몇 날 며칠 멍하니 정신줄을 놓고 있었죠. 그때 문득 둘째 녀석이 배가 고파 그런지 자지러지며 경기를 했고 곧 죽을 것처럼 자지러지는 통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이러다 다 죽겠다 싶은 예감이 들면서 그때서야 사는 게 무섭고 두려워지더군요. 그 뒤로 악바리처럼 살았습니다. 재봉일도 하고 남편이 하던 원단일도 하면서 남편이 언제 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정신없이 살았어요.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 저와 남편의 꿈이었던 수제 보세 옷가게를 하게 되었죠. 혼자 사는 여자라고 무시도 많이 당했고 시장터 아저씨들로부터 추파도 많이 받았었네요. 그럴 때마다 더 독하게 했고 어느덧 저는 인근에서 지독하고 욕 잘하는 여편네로 통했습니다. 아들들은 장성했고 제가 이 약물고 사는 만큼 아들들도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대학 졸업하고 취업할 때까지 크게 속 썩이는 일 없이 잘 자라 주었습니다. 그렇게 잘들 자리 잡았고 첫째가 결혼하고 며느리를 들이고 손주가 생기고 둘째가 결혼해서 며느리를 보았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던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었는데 이 둘째 며느리가 보통인의 상식을 뛰어넘는 이상한 아이였습니다. 둘째 아들보다 3살 적은 아이였는데 둘이 만난 지 5개월 만에 임신을 했고 둘이 상의 끝에 제 아들의 책임을 지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죠. 둘째 아들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기업에 취직해 있는 상태였는데 대학 때부터 알고 지내던 여자와 결혼할 줄 알았건만 둘이 무슨 문제였는지 몰라도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론 아들의 첫사랑이었고 교제 기간만 해도 장장 5년이었는지라 당시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을 추궁하다시피 하며 도대체 왜 헤어졌냐고 물었고 헤어진 지 한참이 지나서 말해주더라고요. 아들의 전 여자친구가 이기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답니다. 아들의 말로는 둘이 결혼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전 여자친구가 조건을 내걸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있는 시댁에는 명절과 생신을 제외하고 갈 일이 없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절대로 모시지 않는다라는 각서를 써달라고 했답니다. 그 친구네 부모님이 이혼하셨는데 그쪽 어머니가 시댁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가 봐요. 그래서 결혼 조건으로 시댁과는 거의 인연 안 만드는 것을 각서로 남겨달라고 했어요. 아마도 저 딴에는 나와 교제한 지 오래되었고 둘만의 사랑으로 어머니와 인연을 끊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내가 어머니에게 어떻게 그러겠어요. 힘들게 살아온 거 뻔히 아는데. 그렇다고 저도 노력 안 한 건 절대 아니에요. 어머니를 직접적으로 집으로 모시면서 사는 문제는 나중에 형과 의논해서 할 테니 당장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했고 시댁에 방문하는 횟수도 2달에 1번, 연간 6회 정도로 하겠다고 했어요. 대신 저는 장모님께 최소 1달에 1번 정도는 찾아뵙는 걸 약속했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시댁에 연간 6회를 방문할 거면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머니도 아시죠? 저도 그 친구 많이 좋아했던 거요. 그 심정 이해가 가지만 모시는 것은 신혼생활 하다가 천천히 고려해 보자고까지 이야기했는데 당장 안 모시고 사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믿겠냐면서 조건이 맞질 않으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수천 번도 더 생각하고 결국 이별했는데 그 뒤에 찾아와서 저보고 너무 감정적이지 않았냐고 다시 협상하자고 하더라고요. 뭐 이미 그때는 마음이 다 식어버렸지만 말이죠. 저는 아들 보고 정말 미련하다고 말했습니다. 둘이 결혼해서 잘 살기만을 바랄 뿐이지 며느리 얼굴 보려고 결혼시키냐고 했어요. 솔직히 제 아들만 한 번씩 보면 되었지. 불편하게 며느리 자주 보고 싶은 요즘 시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몸이 불편해서 먹고 살기 힘든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시간이 좀 지났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하라고 했고 혹시라도 다른 여자 만나서 결혼 이야기할 때는 저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다 여자 쪽 뜻에 맞추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쯤 지났을 무렵에 임신한 둘째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던 것이죠. 둘째 며느리는 아들이 근무하는 회사의 실습원 인턴 직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똑똑하고 야무진 인턴이었답니다. 부침성도 좋고 싹싹했는데 제 아들에게 한눈에 반했는지 어쨌는지 대놓고 좋아한다고 했더라고요. 아들도 첫사랑과 이별 후에 교제가 없었던 터라 쉽게 마음이 열렸다고 하네요. 그렇게 눈이 맞았고 빠른 교제를 하게 되었고 그만 임신을 하고 만 것이죠. 아들은 아이가 생기자 황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지우고자 전전긍긍했는데 오히려 며느리 될 아이가 결혼하자고 했다네요. 그렇게 교제한 지 5개월 만에 결혼을 결정지었습니다. 양가의 인사를 하고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전 이렇게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이 남자 쪽인 제 아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더더욱 며느리에게 잘해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 상견례를 마치면 결혼식은 바로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첫째 아들 내외가 참석을 했고 며느리는 그 집 부모 내외가 참석했죠. 상견례 내내 며느리 아버지 되는 사람이 궁시렁궁시렁 되더라고요. 여자가 임신한 건 남자의 잘못이라고 일장 연설을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책임감을 들먹거리더라고요. 사부인,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사위에게 있다 이겁니다. 이제 20살 중반밖에 되지도 않은 앞날 창창한 애를 임신을 시켜가지고 그 청춘의 날개를 꺾는 그런 극악무도한 짓거리한 사위를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나 되니까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결혼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결혼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그쪽에서 하셔야겠습니다. 첫째나 둘째 아들 모두 황당해했고 둘째 아들은 여태껏 그런 이야기는 없었고 며느리와 합의되지 않은 금시초문의 이야기라고 했지만 며느리 아버지는 요지부동의 막무가내였습니다. 급기한 둘째가 그럼 이 결혼 안 한다고 하니까 이제는 숫째 협박을 하더라고요. 내용인즉슨 회사에 통보하겠답니다. 인턴 여직원 꼬셔서 임신시켜놓고 나몰라라는 파렴치한으로 대기업에서 직원 관리를 어떻게 하냐는 그런 내용으로 공론화시키겠다고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정직원과 인턴이라는 회사 내 위계관계를 이용하여 약침이 성추행을 하였다고 경찰이며 노동부에 고소하겠다고 흐름창을 놓았습니다. 둘째는 며느리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다그쳤으나 며느리는 아버지 말이 맞지 않느냐, 그러니 책임을 가지고 결혼식을 준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제 집에 인사 왔을 때랑은 전혀 딴판이었어요. 그땐 어머니 하면서 그렇게 살갑게 굴었으면서 상견례 장에서는 냉기가 풀풀 날리더라고요. 그렇게 며느리네 부모는 자기들 할 말만 하고 가버렸고 상견례 장에는 저희 식구와 며느리만 남게 되었죠. 둘째 며느리를 많이 나무랐어요. 저나 첫째네 내외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한숨만 나왔죠. 며느리는 둘째의 타박을 묵묵히 듣고 있다가 말하더군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우리 부모님 말씀이 다 맞잖아요. 오빠가 정직원 아니었으면 인턴이었던 내가 계약직 직원이라도 한번 되어보고자 그렇게 알랑방귀를 끼었겠어요? 그리고 임신하게 된 결정적인 날도 결국 오빠가 취해서 나한테 제안했던 거 맞잖아요. 나도 다 내려놓고 결혼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 오빠도 냉정하게 판단해요. 아버지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남의 사정 같은 거 봐주는 사람 아니라고요. 이렇게 결혼 파토 내면 회사에 알려지는 건 물론이고 노동부에 경찰서에 다 신고할 거라고요. 그런데 되게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냥 눈 딱 감고 결혼식 진행해줘요. 내가 오빠 내조도 잘하고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도 챙길게. 손바닥도 맞아쳐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어디 제 아들만의 잘못이라고 하겠습니까? 며느리네 부모가 신보가 고약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고 도대체 이 일을 어찌해야 하나 고민되더라고요. 저희 가족끼리 모여 상의한 결과 결혼을 진행해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첫째도 회사 생활하면서 이런 비슷한 경우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위계관계를 이용한 추행 사건이었는데 회사에 제보가 들어와서 노동부 조사관이 나오고 상급 직원은 퇴직금도 못 받고 쫓겨나고 사람들의 구설수에 올라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닐 만큼 망신살이 뻗쳤다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 서울을 떠나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지방으로 내려갔다는 소문만이 남았답니다. 한마디로 인생 망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소름 돋게 무섭더라고요. 첫째도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라면서 변호사를 먼저 알아봐야 하지 않겠냐 하면서 부산을 떨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둘째가 저와 첫째에게 미안하다면서 결혼식을 그대로 진행하자고 하더라고요. 까딱 잘못하면 인생 망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엄마인 제가 얼마나 충격이 크겠냐면서 약간 자포자기한 심정인 듯 했습니다. 그래도 희망이랄 게 며느리가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니까 결혼해서 잘 살아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돈 긁어모아 신혼집부터 시작해서 살림살이 그리고 예식 비용까지 모두 부담해가며 며느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모두 끝인 줄 알았는데 결혼한 후에 아들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결혼식 후 신혼여행 다녀와서 인사 한번 오고는 집에 거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만 한 번씩 왔다 갔다 할 뿐이었죠. 아들에게 며느리를 왜 안 데리고 왔냐고 물으면 배가 너무 무거워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못 데리고 왔다면서 아마도 출산 전까지는 오기 힘들 것 같다면서 말을 흐리더라고요. 대충 상황이 짐작이 갔습니다. 며느린 아나무인 그 자체였습니다. 신혼여행 후 몸 상태가 궁금해서 전화를 몇 번 했었는데 받지를 않았을 때부터 짐작하고 있었죠.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었는데 아들을 통해 들은 바로는 결혼식 전에 이미 회사 인턴이 끝난 후부터 직장엔 다니지 않고 있더라고요. 전화를 못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는데 의도적으로 받지를 않았던 거지요. 상견례 때부터 안면몰 수할 때 알아보긴 했었는데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딱히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흘렀고 첫 명절 때였었는데 명절 전날에 아들만 혼자 왔더라고요. 며느리 명절 당일 아침에 택시를 타고 온다고 했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한마디 해야겠다면서 화를 냈는데 제가 말렸죠.
우리 식구가 될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말입니다. 명절 당일날 점심때나 돼서야 나타나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하소연부터 했습니다. 어머니, 오빠 정말 미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배불러서 거동도 힘든 저를 태우러 올 생각을 안 하고 택시 타고 오라고 하냐고요. 정말 안 올까 생각하다가 힘들게 왔네요. 저 오빠 성격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가 좀 혼내주세요. 아, 참나. 며느리만 아니면 진짜 저 입을 뭉개고 싶더라고요. 원래 목소리도 크지 않고 얌전한 둘째인데 며느리를 향해 큰 소리를 냈습니다. 배가 만삭해서 거동이 힘든 네가 명절 전전날까지 그 배를 하고 강남이나 홍대 쏘다니면서 친구들 만나고 자정이나 되어서 들어오냐? 너야말로 너무 눈 가리고 아웅 아니야? 그냥 오기 싫은 거 억지로 왔다고 그래. 어머니나 형님이나 형수 다 이해하시는 분들이니까 다 너 같은 줄 아냐? 저는 둘째 아들을 나무랐습니다. 명절날 아침부터 뭐하는 짓들이냐고, 그리고 임신해서 배부른 며느리에게 좋은 말로 해야지 왜 화를 내냐고 말이죠. 그 말이 자기를 편들어 준 줄 아는 모양인지 며느리는 오열을 하더라고요. 오열할 일도 아닌데 말이죠. 첫째 며느리는 둘째 며느리 들으라는 듯이 말하더군요. 눈물 연기 진짜 짱이다. 배우해도 되겠어. 결혼 후에 두 번째 보는 며느리인데 정붙일 시간도 없이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렸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날 둘째네를 바로 친정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방문한 지 30분도 안 된 시간이었죠. 전 아들에게 제발 출산 때까지만이라도 마음 편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라고 했습니다. 저도 자식 낳으면 달라질 거라고 하고 말이죠. 그 뒤로 출산 때까지 둘째 며느리랑은 만나지도 않고 전화 연락도 안 했습니다. 그냥 막연히 귀찮아하고 싫어하는데 어떻게 연락을 할 수 있겠나요? 가끔 저를 찾아오는 아들을 볼 때마다 피부는 푸석하고 인상은 점점 안 좋아져 가더라고요. 말 안 해도 다 짐작이 갔네요. 진짜 그때는 며느리가 뭐고 혼쭐을 내주고 싶었죠. 우여곡절 끝에 둘째 며느리가 출산을 했고 저는 기쁜 마음에 첫째네 내외랑 병원에 찾아갔어요. 신생아실 창문 너머로 손주를 봤는데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며느리에 대한 미움이 그냥 없어지는 듯 했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있는 병실에서 고생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며느리가 그러더군요. 어머니, 원래 출산하면 시어머니들이 명품 가방 하나씩 사주시고는 한대요. 저도 하나 사주세요. 손주 낳아드렸잖아요. 제가 갖고 싶은 거 찾아서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웃기지도 않죠.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큰 아들이나 큰 며느리는 한숨 쉬며 먼 산 바라보고 있었고 둘째가 한마디 하려고 하는 거 제가 막았어요. 그리고 조용하게 타일렀습니다. 아유, 해줘야지. 해주고 말고. 손주 낳아주셨는데 그까지 가방이 되수냐? 내가 가진 재봉틀 팔아서라도 해줘야지. 그런데 며느라, 그것도 며느님이 이뻐야 해주는 거야. 똑똑한 네가 한번 생각해 보려무나. 너랑 똑 닮은 며느리 들였는데 너라면 콩 한쪽이라도 주고 싶겠니? 나중에 네가 마음 씀씀이 고와지고 착한 짓 많이 하면 그땐 가방 한 개가 아니라 10개 해주마.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 제 말이 웃겼는지 첫째 며느리는 쿡쿡거리며 웃더라고요. 둘째 며느리 눈 찢어지는 줄 알았네요. 째려보는 게 당장이라도 눈에 레이저가 뿜어져 나오는 줄 알았지 뭡니까. 그렇게 병실 나오면서 둘째 아들에게 허투루 돈 쓰지 말고 끌려다니지 말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왠지 며느리와 그 집안이 작당하고 제 아들 골수까지 빼먹을 것 같았거든요. 그 뒤로 잠잠하다 싶었는데 제 예감은 틀림이 없더라고요. 제가 재봉일 하는 가게로 며느리의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처음엔 손주도 낳았으니 덕담이나 주고받을까 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몇 마디 말 끝나기 전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여봐요, 사돈. 우리 집 딸내미가 그 집 귀한 손주 낳았는데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어요? 양심이란 게 있으면 말이죠. 젊디 젊은 아이 데려다가 몸 다 망가뜨려 가면서 손주 봤으면 하다못해 곶감 세트라도 저희에게 고맙다 선물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돈이 남편 없이 혼자 살아서 그런가? 도통 사돈 관계를 잘 못하시네. 바깥 사돈 살아계셨으면 대포라도 한잔하면서 아이들 미래에 대해 좋은 말씀 많이 나누었을 텐데 확실히 과보라 좀 다르시네요. 상식이 없으세요. 거두절미하고 한 500만 만들어 주세요. 우리 집 딸의 몸보신 좀 시키게 한우 사골로다가 좀 고아서 먹이고 한약이라도 몇 제 해 먹여야 되지 않겠어요? 요즘 원체 물가가 올라서 그 정도는 있어야겠죠? 바깥 사돈 양반이 아주 양아치더라고요. 산전수전 다 겪은 제 앞에서 뚫린 입이라고 막말을 하더라고요.
사돈이고 뭐고 이렇게 끌려다니다가는 얼마 뒤에 집문서 달라고 할 것 같았습니다. 곶감 잡수고 싶으셨으면 제 아들에게 이야기해도 충분했을 텐데 여기까지 내 방에 주시느라고 참 고생하셨네요. 곶감이 뭐라고. 힘든 걸음 해주셨는데 당장 준비해 드려야죠. 그리고 과부사정 누가 알아주나 했더니 박가사돈께서 알아주시네요. 너무 차상도 하셔라. 안사돈은 좋으시겠어요. 예의 밝은 박가사돈이 계셔서 너무 부럽네요. 잠시만 전화 한 통 돌릴게요. 과일집 김여사? 나야 동대문 욕쟁이. 곶감 한 세트 좀 준비해봐. 상등품 말고 하등품으로 강아지 먹일 거. 우리 집 강아지가 요즘 통 입맛이 없어 하네. 곶감이라도 먹이면 입맛 찾고 제정신 돌아올까 싶어서 안 팔린 거 곰팡이 썰은 것도 괜찮아. 먹고 뒤지게 하겠어? 말 끝나기 전에 헛기침하면서 일어서는 꼬라지라니 배웅도 안 했습니다. 뭔 놈의 집구석에 뻔뻔하기가 그지없더라고요. 저는 둘째에게 전화해서 무슨 장인이란 양반이 양아치 같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들 녀서 한숨 푹 쉬면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우리 사기당한 것 같아요. 애 낳으면 회사에서 출산 장려금 주는 거 있어서 받으려고 제 거랑 와이프 거 가족관계 증명서랑 출생증명서 떼어봤는데 장인이 와이프 아버지가 아니네요. 와이프 아버지란 사람은 죽었어요. 그렇잖아 지금 다 같이서 물어봤는데 장모님 내연남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그렇지 싶었습니다. 황당하더라고요.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는가 싶었는데 안 사던 내연남 주제에 저희를 협박하고 돈 뜯을 심산이었나 봅니다. 저는 첫째 며느리 불러서 당장 둘째네 집에 갔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집에 있는 거 아는데 문을 안 열어주더라고요. 저는 문 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끝까지 문을 안 열더라고요. 전자키 안쪽에 걸쇠를 걸어놨지 뭡니까? 문 열라고 계속해서 소리치는데도 안 열더니만 한참 뒤에 경찰이 오더라고요. 정신 나간 게 가택 침입인가 뭔가로 파출소에 신고했지 뭡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혈압이 올라서 뒤로 넘어갈 뻔한 거 첫째 며느리 부축받고 집으로 왔네요. 소식 들은 첫째 아들은 바로 집으로 왔고 둘째 아들은 집에 가서도 문을 안 열어줘서 열쇠공 불러 걸쇠를 부수고 들어갔답니다. 애는 울어 제끼는데 며느리는 안방에서 음악 듣고 자고 있었다죠. 둘째 아들은 애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넘어왔고요. 별거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며칠 뒤에 둘째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어요. 끝까지 또라이 짓거리 하더라고요. 어머니 때문에 제가 지금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스트레스 하도 많이 받아서 정신과 상담받고 약 먹고 있어요.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자꾸 이러시면 저 확 뛰어내려요. 어머니가 다 책임지고 내 남편, 내 아들 다 돌려놓으세요. 내가 살다가 너처럼 신박한 또라이는 처음 본다. 예, 며느라. 네가 뭘 모르나 본데 진짜 뛰어내리는 사람들은 자기 뛰어내린다고 안 하고 뛰어내려. 그리고 진짜 정신병자들은 지 약 먹는다고 안 하고 약 먹는다고. 네가 알아서 해라. 우린 법적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런 줄 알고 다신 애고 내 아들이고 볼 생각 마. 그리고 내 아들 집에서 네 물건 빨리 빼는 게 좋을 거다. 그리고 네가 뭘 믿고 이렇게 설치나 모르겠는데 네 엄마의 내연남인가 뭔가 하는 작자. 지금 내가 아는 일수업자도 통해서 찾고 있어. 좀 친한 양반들인데 네 엄마 내연남이랑 대화 좀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야기 들어보고 경찰서에서 보든지 하자꾸나. 그리고 네 머리털 죄다 뽑힐 생각 아니면 내 눈에 떼이지 말아라. 이것들이 나를 뭘로 보고 이따위 짓거리야. 너 내가 찾아 나서기 전에 빨리 숨어. 찾으면 확 갈아마셔 버릴 테니까. 마지막 말을 하는데 전화를 또 끊더라고요. 녹음을 했든 말든 덮어붙지 못해서 우라가 터졌습니다. 참지 못하고 결국 첫째 며느리 데리고 며느리 친정에 갔더랬습니다. 가서 그 애미란 인간이랑 몸싸움 한번 벌였죠. 만만치 않았지만 저도 산전수전 야전 다 겪은 사람으로서 죄다 머리카락 뜯어놨습니다. 그 뒤로 아들내미 이혼소송 들어갔는데 며느리가 판사에게 자기가 애를 키워야 한다면서 양육권을 운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양육비로 한 달에 120만 원씩 청구했는데 애를 볼모로 생활비 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재판 결과는 보나마나 아들의 승소였고 오히려 위자료를 받아야 할 판이었어요. 그마저도 먹튀했지만 말입니다. 나 원 살다가 이런 여자 처음 봤네요. 정말 아낄창창한 점띠 없는 아이가 왜 이렇게까지 망가졌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네요. 아직까지도 의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는지 말이죠. 비록 제 아들 이혼남은 되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서라도 찢어진 것은 천만다행입니다.
요즘은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손절도 빨리빨리 쳐야 한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저와 같은 며느리 본 사람들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